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방문각에서 특수교육 강의를 하고 있는 특수교육 강사 김은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내년 2023학년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실 중등 특수 선생님들을 위한 합격 설명의 시간입니다. 잠깐 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조금 강사로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에서 또 특수교육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요, 교사에서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 서 있는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 역시 선생님들과 같이 초수로서 열심히 막 멋모르고 공부를 하다가요 1차 시험을 합격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초수 때 어떻게 합격하는지 궁금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효율적인 전략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수 때 멋모르고 공부하다가 2차 시험에서는 조금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재수해본 경험도 있거든요. 재수를 하면서는 또 어떻게 저의 어떤 약점을 보완해서 합격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수를 하면서는 저는 조금 고득점으로 합격해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또 고득점 합격에 대해서 궁금하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물론 공부 방법은 진짜 개별 다 다르더라고요.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청각적 학습자 선생님도 계시고요. 정말 구조화된 자료를 스스로 만드셔서 시각적으로 공부하신 선생님도 계셨어요. 물론 이 두 개를 모두 다 병행하신 선생님도 계셨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신 선생님도 계셨고, 또 스터디를 하면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공부를 하시는 스타일의 선생님도 계셨어요. 각자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과 학습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선생님들께 합격 설명의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어떤 조언은 어쨌든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의 길을 걸어본 강사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헤매이고 덜 방황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합격을 하실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조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 조언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저랑 함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드릴지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제가 잠깐 드리고 싶은 말 안내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물론 알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처음이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임용시험, 중등 특수 임용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올해 시험을 조금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경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년에 2023학년도 시험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전략과 이제 연간 커리큘럼이 아마 모든 선생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선생님들의 어떤 공부 계획, 1년 동안의 공부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처음 또는 다시 시험 공부를 시작하는 모든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편지를 써왔어요. 처음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지금 이제 4학년으로 갓 올라가신 선생님들이실 테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차 시험에서 낙방을 하셔서 재수를 하신 선생님들이시거나, 아니면 올해 조금 공부를 소홀히 하셔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신 선생님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저는 저의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각각의 꽃말에 해당하는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 교재는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교재마다 꽃 테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꽃 같은 꽃에는 각각의 꽃말들이 있잖아요. 책 1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해당하는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고 하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꽃으로 테마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 즉 선생님들이 반드시 합격을 하고 그런 합격의 기쁨을 누릴 거라는 그러한 꽃말을 가지고 있는 테마이고요. 세 번째는 선생님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어떤 공부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팔꽃이죠. 나팔꽃은 사실 승리, 기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넘치는 기쁨과 승리에 관한 꽃 테마를 가지고 있는 책, 이렇게 4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꽃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하는 이유는 아마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책일 수도 있는데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선생님들처럼 초수 때 공부를 했고 또 재수도 해봤고 그러한 과정에서 낙방도 하고 좌절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한 와중에서 제가 공부할 때마다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고 또 가끔 무기력감에 빠져서 눈물도 흘리던 그런 시기에 저한테 정말 힘이 되었던 책이어서 선생님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문득 힘들 때 그때 들어봤던 책을 떠올려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 좌절했는가? 주변의 친구들은 모두 다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고 합격도 했고 나만 여기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러한 무기력감에 빠진 그런 시간들인가? 라고 하면서 잊지 말아라.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을 뿐 너도 언젠가는 반드시 꽃이 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이 뭔가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던 저에게 너무너무 힘이 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 맞아. 내가 아직 기회와 때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기 때문에 언젠가 그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또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 언젠가는 꽃을 피우리라. 다소 늦더라도 그대의 계절이 오면은 어느 꽃 못지않게 특수교사로서 현장에 가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 선생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고 그대의 계절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그 책이 정말 저의 상황에 찰떡같이 맞아서 그냥 읽으면서 항상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던 그런 책의 구절이었어요. 이 책의 구절을 지금 새로 시작하는 선생님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조금 힘드시겠지만 다시 시작한 선생님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 선생님들처럼 공부했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선생님의 힘듦과 그 다음에 어려운 점과 고민 같은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공부가 아니에요.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1년이라고 하는 장기간 동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양이 워낙 많은 시험이기 때문에 단순히 앉아서 12시간씩 공부한다라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암기해라 또는 무조건 길게 앉아 있어라 이렇게 조언하는 강사가 아니라 선생님들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합격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리는 합격을 위한 공부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요. 선생님들께 중등 특수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등 특수 같은 경우에는 총 한 5가지의 카테고리로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 점자와 지문자를 그냥 특수 교육학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저는 최근에 시험 경향을 분석해 봤을 때 점자와 지문자도 하나의 카테고리로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빼보았습니다. 우선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다른 교과의 중등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공통으로 보는 과목이 바로 교육학 영역이에요. 해당하는 교육학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다양한 어떤 교육학 강사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총 100점 중에서 2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로 부를 수도 있겠네요. 100점 중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특수교육학과 교육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특수교육학이 사실은 교육학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특수교육학 우리 시험 문제처럼 나왔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교육학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동적 평가라든지 이번에 시험 초등에서 나오긴 했었지만 초등에서 나왔던 교육과정 재구성 이런 것들은 우리 특학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출제되는 것을 봤을 때 교육학 개념도 가끔 특학에서 출제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수교육학 공부할 때는 그렇게 크게 완전 구별되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교육학입니다.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비율상으로는 한 6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교육학이 뭐냐 궁금해 하신다면 우선은 장애 영역이 있을 거예요. 장애 영역이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학부 때 공부하시고 계시는 지적장애, 학습장애, 자폐성장애, 그다음에 정서행동장애, 시청각장애, 지체장애 등등등 다양한 영역의 장애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영역을 공부하실 때에도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을 보시면 해당하는 장애의 특성이라든지 일단 정의부터 할게요. 정의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교수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요. 장애 영역의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치고요. 이렇게 정의 아셔야 되고요. 특성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특성들을 다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교수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장애 영역에 대한 카테고리를 공부하는 큰 출제 테마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방법 또는 교육법 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행동 지원이라든지 전환 교육이라든지 가족 지원은 사실 중등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루진 않지만 우리 책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강론 책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행동 지원, 그다음에 전환 교육,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특수교육 공학 부분이에요. 특수교육 공학은 물론 이 장애 영역을 지도할 때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를 지도할 때 필요한 보청기, 인공와우 이런 것들을 여기 장애 영역에서 공부하기도 하지만 특수교육 공학 부분에서 따로 빼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방법, 교수법에서 조금 더 큰 카테고리로서 공부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수교육 평가,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통합교육이죠. 이렇게 내용학에 대한 공부들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학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러한 카테고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요. 특수교육법, 줄여서 특수교육법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큰 원문 명칭으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물론 개정이 된다는 말이 계속 있어 왔고 실제로 우리 21년도 올해에서도 주기적으로 좀 개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바뀔 때마다 우리는 바뀐 원문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내년에 바뀐다면 바뀌는 특수교육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러한 비교 포인트를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저는 16년도와 17년도 시험을 쳤었는데요. 이 16년도 시험이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웠다기보다는 15년도에 우리 뭐가 나왔죠? 15년도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새롭게 다 이제 실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6년도 시험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15년도 이전의 교육과정과 15년도에 새로 나온 교육과정을 모두 다 공부해야 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개정되는 해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비교의 측면에서 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두 개를 공부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각각을 모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조금 더 출제 포인트에 가까운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법은 아마 2022년도 내년에 해가 밝았을 때 어떻게 개정되고 어떤 식으로 몇 월에 개정되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다음에 특수교육 교육과정입니다.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재수하시는 분들도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는 다시 총론과 각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총론 같은 경우에는 유초중 공통으로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어떻게 교육할 것이고 시수와 시간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공부한다라고 하시면 총론은 대부분 다 보고 들어가십니다. 물론 달달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총론은 대부분 다 공부하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이 시험,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로 80점 이상 다 합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뽑고자 하는 인원만큼 인원을 자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 커트라인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문을 닫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 전략 자체가 남들이 보는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총론은 반드시 조금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많은 재수 이상의 장수생 선생님들도 각론은 조금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나는 좀 고득점 합격하고 싶고 나의 어떤 실패 요인을 분석했을 때 1, 2점으로 계속 떨어진다. 이런 분석이 이루어지신 선생님들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라도 조금 아쉬운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론을 조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강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기본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이라고 나누게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중고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 안에 있는 선택교육과정도 보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볼게요. 선택교육과정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에서는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마찬가지거든요. 다시 크게 교과와 창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생님들도 아마 중고등학교 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주요하게 해야 되는 교과가 있고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교과에는 우리 중고등학생 똑같이 이러한 과목들을 배워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 음악, 선택 과목 이렇게 배우는데요. 선택 과목에서는 다시 이렇게 생정, 여제보라고 하는 5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세요? 등이라고 표시된 거? 이것 말고도 학교에서 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교과군에서 이런 부분들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든 교과를 달달달 볼 수 있는 시간은 사실적으로 조금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장특법과 특수교육법과 합해서 약 한 1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해요. 즉 많이 나와봤자 2-3문제 정도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효율적인 공부 전략상 버리고 가신 분들이 많은 이유가 공부한 거에 대비해서 나오는 문항이 작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고득점을 하시려면 사실은 모든 문제를 버리시면 안 되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나 조금 효율적인 전략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 제일 장애 학생이든 일반 학생이든 중요한 과목은 국어.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저는 기본교육과정 국어를 외워주었어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중고등학생들 특화된 과목이라고 했을 때 진로와 직업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제로도 국어와 진로와 직업의 이 총론 교육과정에서의 문제 출제 비율이 가장 높았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체육 아직 잘 나온 적 없었고요. 음악과 미술은 중등에서 나온 적 13년도 이전에 한번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13년대부터 21년도 올해 시험까지도 나온 적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선생님들 조금 우선순위를 정해 두시고 보시는 전략들이 필요해요. 수학 한번 나온 적 있었고요. 과학도 나온 적 있었고요. 과학 전에 사회를 먼저 표시할게요. 과학도 나온 적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조금 매겨서 공부하신 전략이 필요합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교육과정 국어는 정말 달달달 외워주었고요. 진로와 직업 같은 경우에도 빈칸을 뚫어가지고 눈에 익을 만큼 봐주었어요. 이렇게 조금 나올 법한 중요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봐주시는 거 중요해요. 선택교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에서 여기 있는 정보통신 활용 명칭을 쓰는 게 나왔었고요. 심지어 작년 2차 문제에서는 보건교과를 선생님들께서 수업 실현하도록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일단 해당하는 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체계를 아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뭘지 학교 현장을 반영해서 제가 매년 연구를 통해 선생님들께 알려드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론과 강론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본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교과를 공부하는 순서는 제일 먼저 국어와 진로와 직업을 공부하신 이후에 여력이 되신다면 다른 과목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선택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올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교수님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그냥 정말로 탈기출의 어떤 변별력을 주고자 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저는 선택교과는 그렇게 달달 외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칸 정도 눈으로 읽어보시거나 그 정도로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창의적 체험활동도 선생님도 요즘에 조금 시험에 나오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교육과정 공부하실 때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 겁니다.
공통교육과정도 선생님들 그러면 모든 과목을 다 봐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공통교육과정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만 보시면 되고 실제 국어, 영어, 체육 세 가지 과목이 우리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런 공통교육과정을 사용하는 학교는 어디일까요? 지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 학생과 동일한 내용을 배울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 특별한 어떤 평가라든지 교수 방법이 필요한 시청각,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우리는 공통교육과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에는 국어, 영어, 체육이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왔던 과목이 바로 국어와 영어입니다. 각각에서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평가할 거냐가 당연히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시각장애 학생에 맞게 어떻게 가르칠 거냐, 청각장애 학생에 맞게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런 부분이 바로 출제 포인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체육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통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도 저는 조금 우선순위를 두고 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기본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외웠던 것은 국어와 진로와 직업이었고요. 그다음에 공통교육과정을 공부할 때는 국어와 영어를 달달 거의 외워주었던 것 같아요. 선택교과도 선생이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지만 선택교육과정을 공부하실 때는 달달 외우실 필요 없고 빈칸 정도를 뚫어서 눈에 익히는 방식으로 저희는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들 사실 뜯어놓고 보면은 정말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막연하게 교육과정은 너무 양이 많고 다 외워야 된대 두려움을 가지시기보다는 막상 정말로 시작하시고 나면은 좀 명료하게 해야 될 것과 버릴 것이 좀 정해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틀리는 건 틀려도 선생님들 남들이 누구나 내 옆에 있는 5명 중에 4명은 틀릴 것 같은 그런 문제는 선생님이 틀리셔도 선생님의 합격과는 좀 무관해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남들까지 다 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선생님도 안 보셔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24시간을 어쨌든 알차게 쓰는 건데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시간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기출문제라든지 현재 연구 동향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어떤 강조점들을 통해서 제가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로 외워야 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 나머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점자와 지문자예요. 약 한 5%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중등에서는 점자 문제는 정말로 한 문제는 꼭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상반기 때 점자에 대해서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거를 나중에 하반기 때 미뤄주시잖아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상반기 때는 오히려 조금 마음의 여유도 있고 공부를 위해 확보하실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죠. 반면에 하반기에 들어서면은 너무 마음이 바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점자와 나머지 이런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교육법을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나의 어떤 심신을 지치게 만든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상반기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 끝내두시면 하반기 때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공부들, 특수교육학이잖아요. 65% 차지하는. 여기에 더 많은 인지적 자원을 쏟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우리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점자 특강을 제가 2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점자 특강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굳이 따로 외우시지 않아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점자의 규정과 점자의 원리를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지문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시간을 내서 강의하진 않지만 청각장애를 공부하실 때 그리고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청각장애를 공부할 때 지문자를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 수어에는 수어와 다시 지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청각장애 학생들이 정말 사용하는 어떤 모국어로서의 수어는 공부하지 않으면 몰라요. 마치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외우고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문자는 아니에요. 지문자는 수어에서 그 한국어의 음소를 손가락 모양으로 딴 걸 말하는 거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미음, 그다음에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딴 거기 때문에 한 번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도 지문자 문제가 나왔었고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강의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네,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5가지로 큰 카테고리로 중등 특수가 이루어져 있어요. 조금 자세히 이제 시험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죠. 중등 특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과 우리 전공인 특수교육학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2차 시험으로 대부분 수업 실연을 보게 되고요.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조금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1차 시험은 말씀드렸던 교육학과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교시부터 3교시까지 시험을 쳐요. 그래서 1교시에는 교육학 시험을 치게 되고요. 60분 동안 제시문에 주어진 문항을 하나 풀게 됩니다. 배점은 총 20점 만점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행정 및 그다음에 교육경영, 생활지도 및 상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교육학은 전공에 비해서 양이 좀 작은 편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교육학을 초반에 잘 잡아두시면 나중에 하반기로 갈수록 교육학을 공부하는 시간을 점점점 줄이고 특수교육학, 선생님들의 전공, 더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전공을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릴 때 보통 상반기 때는 50대 50의 비율로 교육학도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교육학은 양이 조금 작기 때문에 전공보다 상반기에 잘 잡아두시면 정말로 나중에 하반기 때 선생님들께 효자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초반에 잘 잡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공은 전공 A와 B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전공 A 시험이 2교시, 전공 B 시험이 3교시입니다. 그러면 전공 A와 전공 B가 뭐가 다르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전공 A에서 총 12문제, 전공 B에서 11문제가 무작위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장애 영역과 아까 보셨던 교육 방법, 교수법 같은 것들이 무작위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항의 어떤 형식을 보시면 이거는 재작년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올해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기입형과 서술형 문항이 주어지게 되고요. 기입형은 총 전공 A에서는 4문항이 나와서 총 2점이거든요. 한 문제당 2점이기 때문에 8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4점이에요. 그래서 4 곱하기 8 이렇게 32점. 전공 A에서는 총 만점이 40점이에요. 그다음에 전공 B에서는 기입형 문항은 무조건 2점이기 때문에 두 문항이 나왔을 때는 4점이 될 거고요. 서술형 문항은 무조건 배점이 4점이에요. 그래서 36점이 되어서 11문제이지만 똑같이 40점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는 약간 난이도로 배열되기 때문에 전공 A가 조금 난이도가 쉽고요. 전공 B가 난이도가 조금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전공 B가 서술형 문항이 한 문제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상으로도 전공 B가 조금 쫓기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러한 시험 유형은 또 올해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러한 방식, 이러한 형식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해요. 기입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짧은 단답형의 문항을 말하는 거고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짧은 문장 형식으로 쓰는 문제예요. 배점이 4점이라고 하는 거는 한 문항에 묻고 있는 것이 4개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그렇게 4개씩 문장으로 작성하시는 연습도 나중에 하시게 될 겁니다. 출제 범위도 반드시 그 해의 어떤 고시문을 확인하셔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해당 연도에 9월에서 10월 달에 사전 예고가 뜨게 되고요. 한 9월 달, 8, 9월 달에 사전 공고가 뜨고요. 그 다음에 9월에서 10월 달 사이에 최종 확정 어떤 고시문이 뜨게 돼요. 그 고시문을 통해서 그때 출제 범위를 잘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총 교육학이 20점, 전공이 40점, 40점, 만점 이렇게 해서 80점의 비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 나는 교육학은 버리고 그냥 전공에서 고득점을 맞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꽈락의 점수가 정해져 있어요. 교육학에서 적어도 8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8점 이하, 8점 미만의 점수 같은 경우에는 꽈락으로 교육학에서 꽈락을 맞으면 전공을 아무리 잘 보셔도 1차에서 탈락하시게 되는 거예요. 전공도 마찬가지로 꽈락의 점수가 있는데요. A형, B형을 모두 합쳐서 32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실 경우에는 꽈락이에요. 이 32점이라고 하는 건 아예 B형 문제를 다 날려버리고도 A형에서 감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32점이라고 하는 꽈락의 기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절대 편식하실 수가 없고 교육학도 어느 정도 잘 보셔야 되고요. 전공도 고득점을 받으셔야지만이 좋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1차 시험 이후에 이제 2차 시험을 준비하시게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차를 총 2번을 봤어요. 한 번은 평가원 지역이었고 한 번은 자체 출제 지역이었거든요. 평가원 지역과 자체 출제 지역은 조금 그 문제에 묻는 형식이나 그 다음에 분위기나 면접관들의 어떤 성향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차 시험 공고문도 반드시 해당 연도에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후에 1차 시험 이후에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체 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 세종, 강원, 대구, 충북과 같이 조금 자체 면접 문제를 출제한다는 지역 또는 집단 토의나 인문 소양 정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항이 출제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충북도 이렇게 자체 출제 지역에 추가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원 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전, 경남, 경북, 전남, 그다음에 충남, 울산, 부산, 제주 등 평가원 지역의 출제 지역은 이렇게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공통된 문항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나중에 스터디를 구성하실 때도 평가원 지역 같이 모여서 하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 출제 지역끼리 모여서 따로 스터디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아마 공부하신 선생님들께서 미리 지금부터 지역을 막 고민하신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단 토의라든지 인문 소양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체 면접 출제 지역이 너무 무서우니 평가원 지역을 쳐야겠다. 지금 미리 막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의 어떤 경험상 생각해 되돌아본다면 2차 시험 준비는 1차 시험 이후에 하셔도 진짜 충분해요. 물론 2차에서 계속 낙방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2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해당 지역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런 2차 관련된 정보들이 선생님들의 어떤 지역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만약에 1차에서 어느 지역에 써도 붙겠다라고 하는 고득점을 맞으신다면 2차에 대한 고민은 그냥 정말 싹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간의 목표에 초점을 둔다면 2차 시험은 비교적 좀 멀어요. 그쵸? 일단 2차 시험을 본다는 것 자체가 1차를 합격한 이후에 보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 당장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즉 1차 시험에 대한 고득점 전략에 초점을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에 대한 고민은 잠깐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모든 목표는 1차 시험에서 누구보다 조금 안정된 점수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실제 저도 1차 시험에서 커트라인 점수보다 조금 높게 붙은 적도 있었고 커트라인보다 10점 이상 높게 붙었던 적도 있었어요. 이 두 시험에서의 저의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물론 간절함은 똑같았었지만 조금 더 자신감 있고 조금 더 확신감 있는 상태로 2차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2차를 만족스럽게 보게 되더라고요. 즉 1차가 2차 완전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 지금은 1차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현황 분석이에요. 간략하게나마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현황 분석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대략적인 어떤 경향을 분석을 해서 올해 어떨 것이다 예상할 때 사용하는 거지 반드시 통용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중등 특수 경쟁률은 최근에 물론 지원하는 인원도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요즘에 특수 교사를 뽑는 비율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2019년대까지만 해도 8대1 거의 한 9대1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반으로 쪼갤 수 없으니까 9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다면 2020년도에는 6대4 정도,
6대1 정도였어요. 그래서 약 한 7명 중에 1명꼴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7대1, 그 다음에 올해 시험에서는 6대1 정도로 가장 낮은, 최근에 들어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6명 중에서 1명은 합격한다는 거죠. 즉 경쟁자 중에서 6명 정도를 6명 중에 5명을 이기면 난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계산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경쟁률조차도 정확한 경쟁률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선생님들 보시면 당일 시험에 결석한 결시생 인원이 있어요. 한 고사실당 많게는 5명, 적게는 0명 이렇게 해서 당일 결시생도 조금 꽤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한국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한국사 시험을 예정받았다라고 하는 걸 걸어두고 시험 보신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떨어져가지고 아예 1차 시험 점수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처음 시작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시험을 반드시 조금 미리 상반기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안의 요소가 없도록요. 또 하반기 때 공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한국사를 따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허수라고 하는 건 이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올해는 조금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장 분위기를 한번 보러 가야지 라고 지원하신 선생님들을 저는 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 공부를 한 사람과 의 경쟁률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3가지 카테고리가 있고 다양한 이유로 이러한 경쟁률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6대 1인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경쟁률로 실제 경쟁하시게 될 거예요. 자신감이 좀 생기실까요? 네, 그래서 적혀있는 경쟁률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쓴 지역이, 내가 응시한 지역이 경쟁률이 높다라고 해서 그게 실 경쟁률인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 절대 없어요. 해당하는 연도와 해당하는 지역마다 그 연도별로 좀 상이하긴 하지만 이 해에 이런 허수가 많이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 해에 한국사 떨어진 사람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표시되는 경쟁률보다 더 낮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합격선에 대해서 잠시만 같이 보실게요. 총 3개년 정도를 분석했어요. 제가 지금 합격 설명회를 하는 지금 이 시점은 22년도 1차 시험 성적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데이터는 없지만 최근에 3개년 정도의 시험 경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1차 커트라인 점수 있죠. 1차 커트라인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들 이거는 평균이 아니에요. 해당하는 시험을 우리는 1.5배수로 뽑잖아요. 1.5배수. 예를 들어서 60명을 뽑을 때 최종 1차 합격자는 1.5배수인 90명까지를 뽑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차 커트라인은 마지막 90등, 제일 꼴등의 점수, 즉 문을 닫고 들어간 사람의 점수가 표시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체와 지역별로 나오게 될 텐데요. 여기 있는 이 1차 커트라인 점수, 이거는 지역별이 아니라 지역을 전부 다 합산해서 평균하는 점수예요. 그래서 총 봤더니 1차 커트라인이 54.67이었던 거예요. 자, 한번 분석해 볼게요, 선생님. 보시면 우리 교육학이 총 몇 점이었죠? 20점 중에서 교육학에서 보통 특수를 응시한 사람들의 교육학 평균 점수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낮다라고 해요. 그래서 14점, 좀 많이 줬을 때 15점 정도로 계산할 텐데 일단은 14점 정도로 볼게요. 특학의 비율을 좀 높이고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교육학을 평균적으로 14점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19년도에는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이 특학 점수가 몇 점이에요? 40점이에요, 선생님. 즉 A와 B형에서 우리 아까 시험이 2개가 있었잖아요. A형에서 40점 중에 20점을 맞고 B형에서 40점 중에 20점을 맞으면 1차 합격하시는 점수였던 거예요. 아마 2019년도 기출문제 살펴보시면 나중에 분석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려운 해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시험 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반타작씩만 해도 1차는 합격했었고요. 물론 고득점자도 있겠죠. 해당하는 커트라인 점수는 마지막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의 점수이기 때문에 그 위에 무수히 많은 고득점자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20년도도 보시면 교육학 평균 점수를 14점으로 잡을게요.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의 특학 점수는 몇 점이죠? 53점인가요?
네, 53점이에요. 53점이라고 하는 것, 총 80점이라고 하는 특수교육학 100점 중에서 53점 정도를 맞으시면 이렇게 1차 합격이 가능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21년도 시험도 보실게요. 14점 평균에서 특학 점수는 약 한 51점 정도를 받으면 합격하시는 점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들 40점, 즉 반보다 10점 정도 더 맞추시면 1차 커트라인으로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안정권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은 80점 만점에 60에서 65점 정도 하시면 조금 안정권의 점수이고요. 고득점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한 70점 정도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은 문 닫고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시험장에서 실수를 해서 아쉽게 문을 닫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일단 1차를 공부하는 처음 시작에서의 목표는 고득점의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 최근에 2차 시험의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냐면요. 자, 보세요.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합격 커트라인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2차 시험까지 보고 문 닫고 들어간 사람을 말해요. 1차에서도 교육학과 특학이 100점이었고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100점이거든요. 총 200점 만점 중에서 1차와 2차를 합했더니 136점으로 합격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200점 만점에 136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문 닫고 들어간 사람과 마지막에 합격한 사람의 차이가 몇 점 정도 나고 있죠? 54를 빼보시면 약 2, 그 다음에 8, 82점이죠. 이때는 진짜 변별력이 높았어요. 그쵸? 해당하는 마지막 사람이 82점 이상만 받으면 합격을 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2차에서 좀 점수를 잘못 받으면 이것이 바로 뒤집히는 2차의 변별력이 높았던 해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20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꼴찌로 합격한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 커트라인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몇 점이 필요할까요? 97점이에요. 즉 2차에서 거의 100점에 가까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지만이 뒤집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1차와 2차의 커트라인의 점수가 차이가 클 경우 에는 뒤집기가 어려워요. 2차의 변별력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만점을 받았고 물론 못 본 사람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은 뒤집을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합격한 사람은 97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는 건데 이 97점 이상으로 98, 99, 100점까지 너무 점수 간에 융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해는 2차의 변별력이 없었다라고 보시는 해고요. 오히려 여기 있는 커트라인의 점수와 차이가 별로 없을수록 굉장히 합격의 그 당락이 되게 다변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89점 정도이거든요. 즉, 이 사람이 89점 이상만 받았다면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89점부터 100점까지 약 10점 정도의 점수 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람이 이것보다 점수를 조금만 더 잘 받아도 완전 뒤집어 버린 거죠. 자기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뒤집어 버린 점수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2차 변별력이 높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반대로 옆에 있는 20년도 시험은 2차 변별력이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즉, 1차 점수가 2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2차 변별력이 없어요. 그런데 1차 점수가 아무리 고득점이라도 이렇게 뒤집힐 가능성이 10점 이상 있는 거는 굉장히 2차 변별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추세는 사실은 지역청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2차 변별력을 좀 주는 추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커트라인을 합격하더라도 2차를 열심히 해서 뒤집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조금 3, 4점 이상의 안정권의 점수라고 할지라도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까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2차의 변별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강조되는 것은 1차에서 약간 초격차라고 하죠. 고득점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2차는 조금 주관적인 영역이어가지고 네, 제가 어떻게, 내가 왜 떨어졌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대답을 실수했을까?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 주관적인 시험이 보다 2차에 더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의 노력으로 나의 실수만 줄이면 할 수 있는 1차에서의 고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선택은 정말로 그 해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나의 어떤 준비된 상태마다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신 지원이더라고요.
이거를 저는 재수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는데, 제가 만약에 초수만에 정말 바로 합격해버렸다 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을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재수를 하면서 공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했고, 그런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 특수교육학이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합격하고 나면은 대학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와 어떤 새로운 어떤 선택의 기회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신 지원, 즉 선생님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떤 후회나 어떤 아쉬움을 남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실제 원서 쓰실 때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아마 지금 이제 막 시험을 시작하신 선생님들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 원서를 쓰실 때, 그리고 최종 어떤 9월, 10월 달에 모집 인원이 뜰 때 선생님들께서 최근에 경쟁률은 어땠지? 최근에 합격선은 어땠지? 최근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청에서의 어떤 합격률은 어땠지?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 경향의 배점을 아까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한 번만 간단하게 살펴보실게요. 전체 우리 교육학을 제외한 특수교육학은 전체가 80점이 만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특수교육법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점 정도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1 정도가 장특법과 교육과정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대 버리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적어도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해서, 그렇죠? 그래서 버리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빈칸 뚫어서 보시고 달달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매일매일 눈에 익혀가면서 공부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에 점자와 지문자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되기 때문에 놓치시면 조금 아쉽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맞출 법한 문제는 나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으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너무 지엽적으로 파실 필요는 없고요. 개략적으로 아마 문제가 나왔을 때 기출 기반으로 해서 틀리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즉 특수교육학을 공부하실 때에도 선생님들 문제의 비중을 보시면 기출에 한 번이라도 언급되었던 것이 나오는 게 90%, 그 다음에 한 번도 기출에 나오지 않았지만 최신의 강론이나 최근의 어떤 이론들이 반영되는 것은 전체 문제에서 10%밖에 안 돼요. 정말 많으면 3문제, 적으면 1문제, 이 정도의 비율로 나오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은 공부하실 때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될까요? 당연히 기출 기반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효율적인 학습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초수에서 합격하는 사람들 있죠. 초수는 재수 또는 장수생 선생님들보다 공부하는 양은 확실히 훨씬 적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수 때 합격하시는 경우는 그게 왜냐하면 기출만 팠기 때문이에요. 기출 기반에서 확실히 공부를 해서 오히려 헷갈리는 것도 없고 기출에서 나왔던 것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선생님은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장수생 선생님들은 오히려 아는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만 헷갈리는 개념이 나와도 선택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선택한 게 결국엔 오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초수가 합격하는 어떤 정말 핵심적인 전략 자체 하나가 기출 90%가 나오는 그 문제의 유형 중에서 기출 기반한 문제를 확실하게 잡고 가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부하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기출 문제는 워낙 많이 보니까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지 못한 탈기출의 문제를 막 공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저도 재수할 때 살짝 잠깐 방황했던 시기가 내가 모르는 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새로운 강론이 나오고 내가 그래서 공부해두었던 이러한 기출은 잠시 내려놓고 신강론을 막 파기 시작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조금 잘못된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시험 마지막에 막 추가해서 봤던 신강론 문제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일단 중요한 공부 전략 자체 하나가 기출 기반으로 보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탈기출의 문제는 조금 저는 강사가 채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께서 공부하실 때
새로 나오는 모든 강론을 다 공부하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어쨌든 정해진 하루에 12시간 공부하면 진짜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8시간 정도를 공부하신다라고 쳤을 때 8시간 내에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선생님. 교육학도 해야 되고 특학도 해야 되고 장특법도 공부해야 되고 교육과정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시간 동안 또 강론을 공부한다? 조금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탈기출의 문제는 강사가 분석하고 또 논문도 찾아보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문제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찾아주는 게 좀 강사의 역량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하기 힘든 일을 좀 해주는 거. 이 10%의 문제는 아마 선생님들께서는 강사들의 어떤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서 기출 기반이 아닌 새로운 문제 한두 문제씩 채워가는 전략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막 이것만 추가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절대 이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해당하는 여기 특학 전공 비중이 65점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80점 만점의 특학 시험이 있는데 80점 만점 맞은 사람 본 적 없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전략 자체를 남들이 맞추는 거 나도 다 맞추고 남들이 실수하는 거 나는 좀 실수를 덜 하면서도 조금 남들이 보지 못했던 거 한두 문제 더 맞추면 고득점을 합격하세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탈기출의 문제는 한두 문제 정도 맞추시면 너무너무 고득점 가시는 거고 남들이 실수할 법한 것들을 내가 실수를 줄이면 그게 바로 합격의 전략이더라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있는 기출 경향 분석은 선생님들 제가 분석한 내용을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거고요. 보다 자세한 기출 분석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학년도 유초중 기출문제 분석도 영상에 올라와 있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중등 시험 경향을 저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보시면 해당하는 중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초 시험에 비해서 2주 뒤에 실시된단 말이에요.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2주 뒤에 중등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사실 모든 중등 선생님 마찬가지시겠지만 2주 전에 나오는 이 유초 문제를 한번 분석하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올해 유아와 초등 특수에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그 문제를 풀어보고 분석하고 그 앞뒤의 내용들을 체크하시면서 가십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분석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단순히 유초에서 나왔던 거를 맞고 틀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개념이 나왔고 이러한 개념이 몇 년도에 출제되었으며 그 앞뒤로의 내용에서 무엇이 최근에 나왔고 나오지 않았는지를 분석하셔가지고 중등에서 그걸 좀 좁혀서 보고 들어가신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저희 수강생 선생님들과 그렇게 유초 문제를 완전히 파헤쳐서 분석을 하고 갔더니 이번에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느끼신 바가 뭐였냐면 해당하는 2022년도 같은 연도에 출제되었던 유초 문제와 같은 카테고리에서 출제된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느끼셨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중등 시험이에요. 올해 중등 시험이었고 이게 2주 전에 실시된 유초 시험 문제였습니다. 유아인 것 같아요. 유아에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어요. 언어 발달 과정에 근거해서 동호의 의사소통 수단은 무엇인지 쓰시오라는 문제에서 비구어적 또는 비언어라고 하거든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쓰는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등 선생님들과 함께 해당하는 공부를 하면서 의사소통에는 크게 4가지 카테고리가 있더라. 언어적, 비언어적, 준언어적, 초언어가 있었는데 유아 문제에서 비언어가 나왔어요. 몸짓, 자세, 눈짓, 표정 이런 것들로 의사소통하는 게 나왔으니 우리는 앞뒤로 이 카테고리를 잘 보고 들어갑시다 라고 했는데 실제 중등에서는 뭐가 나왔었냐면 표정, 몸짓 이거 뭐예요? 우리 유아에 나왔던 부분인 거죠. 비언어 의사소통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물어봤던 문제가 뭐였냐면 준언어적 요소에 예시를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거죠. 즉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중등에서는 여기를 물어봤고 유아에서는 여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은 반드시 해당 연도 2주 전에 실시되는 유초 기출 문제를 완전히 분석하고 들어가시고 해당하는 카테고리를 잘 점검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될 겁니다. 그게 한 가지였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문제들이 같은 카테고리에서 출제되었어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실게요. 유초 기출문제 내용이 출제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당해 연도 유초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때까지 쌓여온 2013년부터 2021년도 기출문제에서 유아와 초등에서는 빈출되었지만 중등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던 개념들이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적대적 반항장애와 품행장애 문제 중등에서 잘 안 나왔거든요. 항상 유아와 초등에서만 나왔었어요. 비교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집단 강화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유초에서만 나왔지 중등에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3차 예방과 관련해서도 예방적 지원의 단계와 관련해서도 초등에서 딱 한 번 나왔지 중등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지명도 측정법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형일 때는 중등에서 나온 적이 있었지만 서답형 시험으로 바뀐 2013년부터 최근 시험까지는 초등에서만 나왔지 중등에서 나온 적이 없었던 카테고리였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이 올해 중등 시험에서 대거 반영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가실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상반기 때 하는 영역별 기출 분석에서는 중등 선생님들 특히 유아와 초등에 빈출되는 그러한 카테고리들을 잘 가져가셔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대적 반항장애와 품행장애 나왔죠. 품행장애 또나 진단 기준 쓰시는 거 항상 유아와 초등에서 나왔었는데 중등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 사실 여기 있잖아요. 브롬펜 브레너의 우리 교육학에서 배우시긴 하지만 브롬펜 브레너의 미시체계, 미중외거시라고 하는 생태체계 문제도 유아에서만 자주 나왔었거든요. 중등에서 나온 적 없었어요. 특학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특학에서 여기도 나왔어요. 그 다음 독립적 집단 강화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유초에서 빈출되었던 개념들이 이번 중등 문제에서 아예 전부 다가 약간 그런 경향의 문제가 나왔어요. 네, 되게 이러한 경향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았고, 그래서 우리 내년에 상반기 때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가지고 유초 문제를 카테고리 잘 가져가시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좀 특징적이었던 경향이 무엇이었냐면 탈기출 경향의 문제는 기출문제 근처에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물론 새로운 사실은 아니지만 이번 2022년도 중등 분야에서 좀 도드라지는 그러한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습장애 사회성 전략에서 정말 중등에서 한 2번 나왔을 거예요. 2번 거의 연속해서 연달아 나왔었는데 패스트 전략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거든요. 상황 맥락적 중재라고 불러요. 즉 학생에게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해당하는 실제 상황에서 지도하는 거를 상황 맥락적 중재라고 하는데, 그 카테고리 안에는 상황 맥락적 중재라고 하는 거 안에는 크게 패스트와 슬램 전략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중등에서는 맨날 패스트만 나오고 밑에 있는 슬램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패스트는 그 안에 있는 단계대까지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달달 외우시지만 슬램을 잘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중등에서 어디가 나왔어요? 슬램이 나온 거예요. 슬램의 단계를 순서대로 수도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탈기출이라고 표현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 아직 한 번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슬램도 저는 탈기출로 분류하긴 했어요. 그래서 탈기출 경영의 문제도 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가 기출문제 바로 밑에 있는 이러한 카테고리로 나오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나올 법한 것들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이렇게 구조와 틀로 공부하시다 보면은 빠진 내용들이 보여요. 왜 이렇게 상황 맥락적 중재 안에는 2가지가 있는데 왜 맨날 패스트만 나오고 슬램은 안 나오지? 이게 도대체 뭘까?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보신 선생님들은 이걸 잘 쓰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전략들 하나씩 채워가시면 돼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경향 중에 하나가 3년 연속해서 중등에서 지금 전환교육과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특수교육 교육과정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는 우리 교육과정 문제에서 한 번 국어 나오면 그 다음 해에는 국어가 아닌 다른 과목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 깨져버린 거죠. 진로와 직업이라고 하는 중요한 카테고리가 지금 3년 연속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중등 시험에서 중요한 진로와 직업은 반드시 조금 보고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올해 시험 문제 2022년도, 2021년도, 2020학년도 시험 문제인데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직업과 자립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전환교육이라든지 다음에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시험에서도 정보통신 활용, 사무지원 등등등 진로, 직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내용과 그 다음에 전환교육에 해당하는 개별 배치 모델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중등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시험을 준비하신 선생님들 반드시 우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공부하실 때 진로와 직업 과목 좀 천천히 세부적으로 다 뜯어보실 거고요. 전환교육도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열심히 꼼꼼하게 보도록 할 겁니다. 다섯 번째 경향이라고 봤을 때는 특수교육공학과 AAC 문제, 저는 이거를 그냥 같은 카테고리로 묶기도 해요. 특수교육공학과 AAC, 보안, 대체, 의사소통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다라고 하는 것. 즉, 이런 문제를 맞출수록 좀 변별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조금 공부를 덜 했거나 좀, 약하신 분들에 비해서 이러한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가시게 되면 고득점으로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2022년도, 2021년도, 그다음에 2020학년도 시험 문제를 다 붙여왔는데 무조건 한 문제 나오거든요. 특수교육공학과 AAC 같은 경우에도 한 문제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카테고리를 잘 공부해 두시면 정말 좋은 점수를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점점점 난이도가 조금 있게 출제된다는 경향을 분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5가지, 우리 처음 뭐였죠? 당해년도 유초 기출 분석을 반드시 하고 가자. 그걸 완전 세세하게 뜯어보고 카테고리 외우고 그 해당하는 개념까지 다 공부해서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죠. 2주 전에 나오기 때문에 2주 동안에 충분히 복습하고 기억하고 암기해서 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유초 기출, 역대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해서 중등에 아직 나오지 않은 것들을 잘 체크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여기 탈기출 경영의 문제를 쓸데없는 너무 신각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시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부분이 아직 나오진 않았던 이러한 구조와 틀 내에서 기출된 적 있는 부분의 뒤 맥락에서 챙겨가시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쵸? 망망대해서 딱 하나 찝는 것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기출된 부분의 뒤에서 해당하는 부분도 타당하게 출제될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가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중등 시험이다 보니까 진로와 직업 그리고 전환 교육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공부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고,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 특히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특수교육공학과 AAC 문제를 잘 챙겨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5가지로 올해 중등 시험 경향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공부하실 때 참고해서 1월 달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학습 전략이죠. 그럼 이렇게 다 이제는 배점도 알겠고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겠고 뭐가 조금 중요한지 막연히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학습해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일단 영역별로 어떻게 학습하는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조금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선생님들 지금 개략적으로 연간 커리큘럼을 좀 짜실 거예요. 그쵸? 연간 커리큘럼을 짜신 후에 일단은 상반기에 집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이게 조금 전환되는 시점이 여름방학이에요. 4학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이 이제 탄력을 붙이는 과정일 거고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7, 8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에 들어서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 8월 방학을 기점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눌 수 있고 지금 이 연간에 대한 합격 전략 설명에는 상반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어서 강의를 하고요. 나중에 7, 8월쯤에 제가 한 번 더 하반기 학습 전략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영역별로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무조건 일단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단순 암기의 문제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1월부터 공부하실 때에는 해당하는 이론의 어떤 개념과 목적과 정확한 워딩으로 공부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다음에 특수교육학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화 틀에 넣어두는 거예요. 자, 특수교육학 아까 총 장애 영역과 교수법 다 합치면 13 영역이거든요. 13개의 영역마다 강론책이 몇 권씩이나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리고 그걸 다 어떻게 머리에 기억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억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효율적인 학습 전략인데 선생님들 두서없이 막 외워진 기억들은 금방 사라져 버리거든요. 하지만 서랍장에 마치 차곡차곡 정리하는 것과 같은 기억법인 거잖아요. 구조와 틀이라고 하는 건 마인드맵을 그려서 각각의 개념마다 어떤 핵심 키워드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거예요. 큰 카테고리 안에 작은 카테고리 나누고 다시 한번 카테고리화해서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저장하는 형태를 우리는 구조와 틀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13개 영역마다의 구조와 틀을 정립하시는 공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학은 워낙 범위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 폭과 깊이가 굉장히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반드시 구조와 틀로서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셨다면 반드시 구조와 틀로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암기 이해 기반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만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면 사실 합격은 하기 힘들어요. 학문을 좋아하실진 모르겠지만 이거는 시험이잖아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키워드 있게 쓰는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하는 걸 이해만 그치시면 안 되고 이해를 기반한 암기까지를 성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장수 이상의 선생님들은 진짜 이해는 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뭔가 딱 말하면 그거 들어봤지. 나 그거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시지만 그거를 빠르게 인출하시거나 또는 이거를 꼼꼼하게 강론에 있는 워딩으로 정확하게 암기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특수교육학을 공부하실 때 반드시 이해를 하셨다면 이해 기반 성실한 암기까지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들 저랑 함께 상반기부터 외우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아마 모델링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특수교육법은 정말 1조부터 38조 벌칙까지 완전 다 통문장으로 인출했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긴 해요. 통문장으로 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부터 조금씩 나눠서 시작하시게 될 거고 아예 저는 특수교육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놨었어요. 매일 눈 뜨자마자 하루에 저는 일과가 6시부터 시작됐었는데 공부할 때 6시부터 8시까지 특수교육법과 그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지정해두고 매일 그 시간은 확보해서 꾸준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도 암기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금방 좀 몇 달만 손 놔도 다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외워가면서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 바로 특수교육법과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과정도 마찬가지로 4월 달 들어가는 강의부터 조금씩 우리가 외우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우선순위가 있었잖아요.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할 거고 총론 같은 경우에도 통문장으로 암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반면에 교육과정 각 론들, 즉 아까 교과와 관련된 거 있죠. 진로와 직업, 국어, 그 다음에 공통교육과정의 국어, 영어, 체육 이런 것들은 조금 빈칸으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효과적인 암기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해당하는 특수교육법과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막 그렇게 특수교육학만큼 여기 있는 이론만큼 양이 많지도 않고요. 엄청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딱 한 번 이해하고 나면 전부 다 암기의 영역인 겁니다. 암기를 가르는 건 선생님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머리가 좋아야 암기를 한다. 그렇지 않다고 봐요. 암기는 반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함이었어요. 암기를 잘한다는 건 성실하다는 의미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는 아무리 성실하게 암기가 잘 외워지지 않는데? 라고 하는 건 학습 전략의 부족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채워드릴게요. 제가 그냥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해봤던 사람으로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떤 효과적인 전략인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와 지문자도 마찬가지로 좀 상반기 때 끝내 두실 거예요. 그래서 점자는 2월 달에 특강으로 저희가 한번 그 원리를 이해하고 가실 거고, 지문자는 청각장애 공부를 할 때 그냥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외워버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특수교육학, 특수교육법, 특수교육과정, 점자와 지문자까지 상반기 때 한 번 다 훑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하반기 때 조금 더 보충하는 전략들, 그 다음에 하반기 때 조금 더 초점 두는 것은 답안 작성과 문제의 적용과 응용의 어떤 기술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이후에 이어지는 하반기 강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하반기 학습 전략 강의는 아마 한 6월 달쯤 촬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기별 학습 전략을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7, 8월 기준. 그래서 어떤 사람은 7월 달이 될 거고 어떤 사람은 8월 달이 될 텐데 7, 8월까지는 조금 융통성이 있어도 괜찮으세요. 그렇죠? 7, 8월은 한 달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은 아직까지 충분히 시간을 들이면 만회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늦은 선생님들은 8월 달부터, 조금 일찍 끝내신 선생님은 7월 달부터 이 중간에 어떤 분기점을 지나치게 될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서 채우셔야 할, 반드시 하셔야 될 공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상반기 때 하셔야 되는 건 제일 먼저 기본 이론이겠죠. 기본 이론을 배우신 후에 영역별 기출 분석을 하시게 될 거예요. 영역별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뒤에 있는 연도별 기출 분석이랑은 좀 달라요. 영역별이라고 하는 건 해당하는 아까 13개의 영역이 있었잖아요. 장애 영역과 그 교수법 영역인 13개의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분류해서 보게 돼요. 즉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면 의사소통 장애와 관련된 기출문제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역별 기출문제라고 하고요. 반면에 연도별 기출문제는 올해 시험인 22학년도 시험 문제를 보시면 어때요? 의사소통 장애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22년도 기출문제 안에는 13개의 영역이 모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 강의에서는 연도별 기출문제를 풀면서 13개의 영역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상반기 때는 그렇게 모든 영역이 머릿속에 없기 때문에 해당하는 영역 하나씩만을 꼼꼼하게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과 영역별 기출 분석까지 상반기 때 조금 완성하셔야 될 부분이 나만의 서브노트 또는 단권화 자료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서브노트와 단권화 자료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는 말 그대로 선생님이 손으로 쓴 자료를 말해요. 손 또는 타이핑. 즉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기본 이론 교재와 다른 어떤 자료들을 통합해가지고 선생님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화대로 책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는 정말 만들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배우시는 것과 구조화를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면은 기억이 정말 잘 되고 나만의 자료가 되기 때문에 쉽게 찾고 붙이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조금 위험해요. 반면에 단권화 자료라고 하는 건 저의 기본 이론 교재, 즉 강사의 기본 이론 교재라고 하는 건 사실 다양한 강론책들을 다 모아둔 약간 정말 좋은 압축된 정제된 자료인 거거든요. 그러한 강사의 기본 이론 교재에 단권화하는 거예요. 단권화한다는 것은 선생님이 공부한 흔적을 기록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구조화가 익혀지게 될 거고 내가 필기해 두었던 내용, 그다음에 밑줄 그었던 것들이 시각적으로 기억되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자료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서브가 있어요. 저는 초수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의 서브를 받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재수할 때 너무 공부가 지겹기도 하고 조금 시간이 있어서 재수할 때는 서브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서브를 완성한 시기가 8개월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1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거의 한 8, 9개월 정도 걸려서 만든 서브예요. 재수면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암기를 해봤었기 때문에 이것만 만들고 나면 그때부터 3개월, 4개월 암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은 서브를 8개월 만드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초수 선생님들은 그때 8개월 들여서 서브를 만드신 후에 4개월 만에 암기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초수 선생님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 서브 자료보다는 단권화 자료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교재를 잠시 붙여왔는데 저의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테고리로 잘 나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틀도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여기서 기출문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당하는 연도에 기출문제가 표시된 문장과 해당하는 기출문제가 옆에 표시되어 있어서 이 기본이론 서만 보시더라도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공부하시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 기본이론서 또 그것이 표시되어 있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기출문제로 출제되었구나. 그러면 여기 앞뒤에 있는 거에서 중요한 거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문풀과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다양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표시하시면서 나만의 자료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페이지가 선생님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기억나시게 될 겁니다. 즉 나만의 자료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반복적으로 봐서 나에게 익숙한 자료를 우리는 나만의 자료라고 부르는 거죠. 나만의 자료 없이 매번 새로운 자료를 보고 있다? 그건 조금 잘못된 방법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서브를 받든 강사의 기본 이론서의 단권화를 하든 그것을 반복적으로 봐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나만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전략 얼마든지 다른 사람 거 써도 괜찮아요. 다만 그거를 그냥 보고 끝내면 안 되고 또 너무 여러 가지를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거에 이제 내 거와 해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는 상반기 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서브노트와 단권화 자료를 상반기 한 6월 달에서 7월 달까지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과정은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을 하면서 한두 번 정도 복습하면서 채우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에서 조금 더 강조점을 두는 것은 구조와 틀이죠. 우리가 뭔가를 정리를 하려면 그 카테고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조와 틀로서 뭔가를 외울 때 의사소통 장애는 이렇게 아샤 분류와 장특법 분류가 있는데 의사소통 장애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말장애와 언어장애. 말장애 안에는 크게 네 가지. 다시 조음문문 장애와 유창성 장애와 음성 장애와 말운동 장애가 있고요. 언어장애 안에는 크게 실어증과 단순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이러한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 다음 말장애부터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좋은 문문 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카테고리화하고 있다면 머릿속에 착착착착 정말 잘 정리가 되고 그런 뭔가를 꺼내 쓰거나 인출을 할 때도 별로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빠르게 인출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다듬으셔야 되는 것이 바로 구조와 틀이에요. 구조와 틀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1월 때부터 잘 정리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의 교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제일 먼저의 우선순위가 기출 출제 여부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의 전략은 기출 출제 여부를 선생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을 만큼 보셔야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아시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이해 기반의 공부, 즉 저의 설명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만큼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상반기의 기본 이론 공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역별 기출 분석 같은 경우에도 기본 이론 베이스예요. 기본 이론에서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가시는 전략이거든요. 플러스 여기에선 조금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심화 강론입니다. 그래서 영역별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자주 나왔던 기출 문제가 있는 반면에 비교적 새롭게 출제되거나 잘 나오지 않았던 개념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실 거예요. 자, 선생님들 서브노트나 단권화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완벽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 한번 밑줄 긋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고 이런 작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또 기출 분석을 하면서도 다시 처음부터 밑줄 긋고 체크하고 빠진 내용 적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다음에 세 번, 네 번 하면서 완성되게 되거든요. 저의 서브도 보시면 제일 먼저는 뭘 했냐면 여러 강사들의 기본 이론서와 그다음에 해당하는 영역의 각 론을 다 펼쳐놓고 옆에는 이론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수능 청력 검사의 주관적 수능 청력 검사 이렇게 이론 내용을 쫙 썼거든요. 표로 정리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출 출제된 부분을 스티커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표시도 하고 밑줄도 그어두었어요. 그 다음에 옆엔 기출 문제를 붙여놓은 겁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기출 문제를 붙여놓고 해당하는 개념이 나왔던 거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서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의 교재를 구성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구현하게 된 거예요. 이론이 있고 기출 문제가 바로 옆에 있고 그 기출 문제가 출제된 강론 그 표시 문장이 바로 저의 어떤 개념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저의 교재거든요. 제가 서브를 이렇게 만들었던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딱 한 장을 펼쳤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거는 비워두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7, 8월 달 하반기 때 채울 수 있을 법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 및 예상이라고 하는 건 다른 어떤 문풀 강의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내가 틀린 거, 오답 노트, 그다음에 기출 분석에서 내가 자주 틀리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붙여두고 공부를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는데 예상 문제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 몰랐던 부분 확장도 해두기도 했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수능 청력 검사는 딱 이 페이지만 봐도 어때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이론,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기출, 그 다음에 7, 8월 또는 9, 11월 모의고사와 문제풀이에서 강사들이 강조하고 최근에 약간 예상 문제 나왔던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개념을 딱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서브를 만들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한 이제 9월 달부터 제가 9월 달쯤에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9월 달부터 마지막 시험까지 한 3개월 정도를 거의 12시간씩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만들고 나니까 제가 만들었던 서브라 그 구조화라든지 배치가 익숙해서 금방금방 외우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저는 초수 선생님들은 좀 추천하진 않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한 2년 정도 잡고 공부하신 선생님들이면 서브를 만드셔도 괜찮겠지만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본 이론서에다가 단권화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기본 이론서는 진짜 빠지는 내용 없고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고요. 기출문제 문장이 다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필요한 것 추가해 가시면서 보시면 단권화 자료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한눈에 기출이 진짜 많이 되었구나, 이 부분은 반드시 알아야겠구나, 페이지마다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표는 그냥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서브노트를 시간에 걸려서 만드시지 않더라도 강사들의 기본 이론서도 충분히 단권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혹시나 합격생의 서브노트도 괜찮나요? 질문하신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다만 받으신 후에 그것을 선생님 것으로 만드셔야지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기출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매 강의마다 구조화 틀을 반복해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이 외우시는 암기의 시간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저희 강의만 들어도 조금 외워지시는 것들이 있도록 반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화 틀을 매일 반복해 드릴 거고요. 기출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는 모든 기반이 기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4, 6월 영역별 기출 분석을 통해서 기출되었던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 공부가 잘 닦여 있으면 7, 8월부터 이어지는 하반기 공부는 진짜 탄력을 받으세요. 반면에 상반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7, 8월 달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반기 공부가.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상반기부터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작된 마음으로 선생님께서 잘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반기 때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 4, 6월부터는 이해 기반의 암기를 조금씩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효과적인 두문자법, 제가 공부할 때 사용했던 어구들, 그런 것들 알려드리면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반기 공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결승점에 도달한 건데 1차가 끝나고 나면 물론 2차 시험이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차가 끝나고 난 이후에 2차 시험은 다른 방법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1차는 무사히 끝내시는 걸로 목표를 해보자고요.
하반기 공부는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문제풀이가 있어요. 이제 이때까지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해당하는 개념을 잘 공부하셨다면 7, 8월에 이어지는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인출해보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실제 눈으로 보고 말로 해보는 것과 해당하는 문제에 글로 써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7, 8월부터는 글로 써보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외웠던 내용을 키워드 있고 핵심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조와 틀 할 거고 기출 변형 중요합니다. 기출을 기반으로 두고 있지만 아까 중요한 게 뭐였죠? 기출 문제의 앞, 뒤였잖아요. 유아든 초등이든 중등이든 기출 문제를 확실하게 잡았다면 기출 문제 앞,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7, 8월 문제풀이가 될 거예요. 인출 연습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이해만 했다라고 끝내시면 절대 안 되고 외워진 내용을 서랍에 잘 정리되었는지 바로바로 떠올려서 찾아 쓰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험장에서 설단 현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시험장에서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인출 연습을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내가 해당하는 단서를 기반으로 정보들을 찾아갈 수 있는 연습, 길을 미리 많이 닦아 놓으셔야 돼요. 답안 작성 연습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바로 그런 수험생이었어요.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봤더니 되게 키워드가 빠져있는 경우가 많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쓴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한 초수 이후에 이제 재수 생활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핵심 있는 키워드와 그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찾는 것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답안 작성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들께도 많은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모의고사에 가기 전에 한번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점검할 거예요. 한 달 만에 한 10개년 올해까지 추가되면 11개년 정도의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한 2개년 정도의 유초중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한 번 더 이론을 점검할 건데 이때는 좀 무작위죠, 선생님. 하나의 기출 문제에는 13개의 영역이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좀 무작위로 인출 연습을 또 하시게 될 거예요. 7, 8월 문제풀이는 또 영역별이거든요. 여전히 의사소통 장애를 공부하고 의사소통 장애 관련 기출 변형 문제를 푸시는 거고요. 다음에 9월 달에는 연도별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거 해당하는 연도별에 맞는 13개의 문항들을 전부 다 13개의 영역들을 무작위로 인출하시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무자비한 인출 연습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신강론을 추가하면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아마 당해 연도에 출간되는 신강론, 중요한 강론들이 있다면 해당하는 기출을 분석하면서 제가 조금씩 추가 확장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겠다 이런 걸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채워 나가시는 전략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선생님 서브에 다 기록되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한 권의 책에 이런 옆에다가 신강론 추가된 내용들 붙여두시고 또 문풀에서 내가 틀렸던 내용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한 바닥이 마치 선생님이 1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눈에 한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채워가시면서 나중에 9, 10월 달에는 이제 선생님들 머릿속에 한 페이지가 다 완성되어 계실 거고 이때는 이제 진짜 실전처럼 인출하시게 될 겁니다. 모의고사는 실제 기출문제 경향과 기출문제 유형을 분석을 해서 제가 최대한 유사한 기출 동형 문제를 만들게 될 거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 실전 연습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그걸 답안으로 표출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게 될 거고요. 그런 문장 구성, 그 다음에 답안의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첨삭입니다.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선생님들께서는 혼자만 하다 보면은 절대 객관적이지 않게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첨삭을 객관적으로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약점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수험생들이 진짜 실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 한 9월달, 10월달쯤 되면은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하는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는 다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구조화도 되어 있고요. 인출도 잘 돼요. 하지만 막상 시험장에 가서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러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모의 시험을 연습하게 되는 과정이 모의고사 시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휴식을 취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가쁘게 달려오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상반기예요. 상반기 때 정말 그 벽돌의 밑에 집에 기반을 다지는 것처럼 잘 닦아두시면 이 7, 8월 달은 그냥 쭉쭉쭉쭉 달려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 만약 기본 이론과 기출 분석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이때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다시 여기도 다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 3월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1월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실 거기 때문에 그때 가장 중요한 거, 나만의 자료를 만드시면서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시는 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시기별 학습 전략이고요. 네, 잠깐 내려가셔서 연간 커리큘럼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해당하는 부분은 카페와 그다음에 방문각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4, 6월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나누게 되죠, 선생님. 그래서 1, 3월 강의 기본 이론과 4, 6월 강의 기출 분석 이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충분히 시간을 썼어요. 12주, 12주 똑같이 배치를 해서 해당하는 각 장의 영역별 13개 영역마다 꼼꼼하게 정말 이해 중심의 구조화를 완성할 거고요. 이해 중심의 기출 분석을 통해서 또 구조화를 완성할 거예요. 선생님들의 서브노트를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그걸 끝내두시면 나중에 하반기 때는 정말 그거를 좀 추가하고 붙이고 확장해 나가시는 방법으로 공부하셔야 해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는 좀 특강을 많이 계획을 했는데 매주 해당하는 영역이 끝날 때마다 선생님들께 핵심, 주로 기출문제가 2번 또는 3번 이상 출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특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걸 실제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형성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말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을 일단 가져가도록 할 겁니다. 선생님들 서브에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표시할 거예요. 두 번째는 점자 특강은 2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시간표상 보시면 2월이 설날이 끼어 있어가서 그 주가 휴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휴강하는 주에 저는 선생님들께 점자 특강을 인강으로 찍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집에서 좀 쉬시면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게요. 그 다음 3월, 특강 3번에서는 기본 이론 압축 특강이에요. 즉 저희가 아마 계획이 밀리지 않는 이상 3월 31일에 기본 이론 강의가 끝나게 되는데 끝나고 난 이후에 한 4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해당하는 1, 3월부터 배웠던 모든 내용을 4일 만에 압축적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선생님들의 서브노트를 꼼꼼하게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상반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무한 반복이죠. 어쨌든 그 나만의 자료로 만드실 수 있도록 마지막 기본 이론 압축 특강을 통해서 정리하시는 것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출 분석 이론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기출 분석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에서 빠뜨린 그 기출 문제 그 양 앞뒤로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심화 이론 내용도 추가하시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강의를 특강을 잡을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4, 2월 달에 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하반기에 교육과정이 바뀔 것이 고시되어 있거든요. 하반기에 바뀌어요,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바뀌기 전에 내용을 한번 저희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하반기에 바뀌는 내용들 위주로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일단 이렇게 교육과정이 바뀌는 해는 2개 다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바뀌는 해에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기존 거를 이해하고 계신 후에 바뀌는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때 저희 교육과정까지 끝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 점자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법까지 찍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반기 때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 번씩은 다 끝날 거예요. 특수교육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점자와 지문자까지 한 바퀴 돌리고 난 후에 이제 7, 8월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역별 모의고사는 12주보다는 조금 줄여진 시간으로 진행하게 될 거예요. 13개 영역인데 조금 같이 묶여지는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양이 조금 작거나 비중이 좀 작은 과목들을 묶어서 10주 만에 끝내게 될 거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냐면 기출문제 기반으로 한 변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기억과
그거에 대해서 심화 확장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내가 인출해서 쓸 수 있는지를 보시는 시간이 바로 영역별 모의고사가 될 거예요. 이때 틀리는 문제들을 이제 선생님 서브노트에 붙여두고 확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기본 이론 있고 기출문제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내가 틀렸던 오답노트까지 다 있게 되면 해당하는 페이지는 이제 완벽하게 정리되시게 될 거예요. 다음에 특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년에 새롭게 나오는 신강론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공지해 드릴게요. 다음에 초등 선생님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이네요. 이 부분은. 그 다음 9월 달에는 연도별 기출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선생님들과 함께 2013년 추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2022학년도 시험 문제까지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 거고, 이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출문제 기반으로 해서 무엇이 나올지 예상해 가면서 유추해 가면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이때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이제 머릿속에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조와 틀과 해당하는 부분이 언제 기출문제 나왔고 어떻게까지 나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부분도 나올 수 있겠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도 중등에서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월 달까지 반드시 선생님들께서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정립과 구조와 틀을 완벽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선생님께서 스스로라도 이렇게 이번 문제 나올 법한 것들이 눈에 보이시게 될 거예요. 그쵸? 10월, 11월 달에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서 이제 실제로 얼마나 응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답안에서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에 관련해서 연습을 하시는 강의입니다. 다음에 1차 끝나고 나서 푹 쉬시고 한 일주일 정도 푹 쉬신 후에 저와 같이 이제 2차 준비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2차 준비반도 저는 평가원과 자체 출제 지역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선생님들께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 수강생 선생님들이 많았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카페에 글이 올라왔던 걸 토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제일 먼저 임용을 준비할 때 가장 힘든 점에 대해서 물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임용시험은 사실 특수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정말 수학이나 과학처럼 개념이 엄청 어렵거나 여러 번 읽어서 이해 안 되는 건 잘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범위의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나를 스스로 조절해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를 포기하면서 공부에 집중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이 공부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이걸 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잡는 게 가장 어려웠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을 선생님들 우리 달리기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전속력으로 1년 동안 달릴 수는 절대 없어요. 완급 조절이 필요하고 중간중간 흩어지는 나의 마음들을 잡아가시는 시간들이 더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어쨌든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꾸준함이 가장 힘들었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주변에 많은 동기들이 한 10월 1, 3월 열심히 달려요. 4, 6월 조금 처져요. 7, 8월 다시 해야지 다시 열심히 달리다가 이제 9, 10월 되면 좀 포기해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나 올해는 준비 안 됐으니까 내년에 다시 해야지. 이렇게 완급 조절에 실패하면 선생님들 시험 때까지 아예 가지도 못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완급 조절과 선생님들이 어쨌든 꾸준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1년 동안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시험이기 그래요. 선생님들이 경험하신 이때까지 경험했던 수능은 또 다르죠. 수능은 암기의 시험은 아니잖아요. 수능은 그래도 암기하지 않아도 좀 적용과 응용의 시험 12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나온 거라면 임용이라고 하는 시험은 1년 동안 딱 공부할 그 엄청난 범위의 양이 나오는 시험이라서 좀 다른 느낌이었고, 또 제일 다른 건 대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완전 달라요, 선생님. 딱 한 번 암기하고 까먹으면 절대 안 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복습하고 까먹고 또 복습하고 또 까먹고 또 복습하고,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 시험을 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게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초수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인가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저도 초수 때 별 생각 없었는데
열심히 하긴 했어요. 하지만 내가 합격할 줄은 몰랐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특별한 사람이기보다는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학교 중간 기말고사는 벼락치기 해도 A+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임용시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단기간에 바짝 공부해서 합격하겠다? 이런 건 조금 불가능하고 정말 IQ가 그 2표준 편차 이상인 사람 아닌 이상 안 되고요. 범위가 많은 시험을 공부하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해요. 노력 플러스 전략이 뒷받침되어야지만이 효율적으로 초수만에 합격하는 사람이고요. 이 초수만 합격한 사람들은 정말 별다른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잘한 거예요. 시험에 나올 걸 공부한 거죠. 선생님들 임용시험은 만점을 위한 시험 공부가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다 외워야 합격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가져가는 공부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좀 한 번만에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효율적인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이런 범위가 넓고 그다음에 공부하는 시간이 긴 이러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좀 비효율적인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자는 모두 다 외워야지. 이렇게 하시면 3년 안에도 합격하기 힘드실 거예요. 우리 양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전공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특수가 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에서 가장 먼저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기준의 초점은 바로 기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기본 이론서든 또는 선생님들의 서브노트든 반드시 기출에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구조와 틀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단순히 이해만 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쓸 수 없어요, 선생님. 우리 시험 문제가 A형, B형 다 합쳐서 23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23문제 안에 우리가 정말로 1년 내내 공부했던 13과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꺼냈어야 되거든요. 13과목이 23문제다. 그러면 적어도 한 영역이 2개, 3개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의 한 과목을 강론책 3개, 4개, 5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빠르게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틀로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구조와 틀을 책상 서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곡차곡 잘 정리되어 있어야지만이 찾아가는 길이 더 빨라지고 확실해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출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잘 머릿속에 차곡차곡 잘 쌓아둔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터디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다수가 하는 스터디는 정말 비추천하고요. 짝 스터디를 추천합니다. 그래서 짝 스터디를 해야지만이 조금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요. 잘 맞는지 한 번쯤 경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비교적 스터디가 잘 맞는 편이었거든요. 다만 스터디를 하면서 그 선생님과 공부를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각자 공부를 해오고 서로 물어봐주는 스터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인출이라고 하는 게 명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터디가 방향이 다른 데로 산으로 간다거나 그런 게 없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출을 목적으로 하는 스터디가 가장 좋고 스터디를 하더라도 좀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도 초수 때 했던 건데 문제 내기 스터디 있잖아요.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그냥 공부하셨던 거를 문제로 만들어서 그걸 서로 푼다고 하시는데 그건 너무 약간 문제를 만드는 것 자체도 노력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조금 타당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기출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낫고요. 선생님들께서 문제 내는 거는 조금 시간과 노력 대비 효율적이지 않은 전략인 것 같았어요. 저 문제 내기 스터디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문제집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시 봐도 그냥 너무 웃겨요. 그냥 정말 단답식의 문제, 강론책 그대로 담아놓은 그런 문장들이 있는 문제들인데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니어서 다시는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만들기 스터디는 저는 제 기억상 너무 좋지 않았고 차라리 목적이 뚜렷한 인출의 목적으로 만나는 스터디가 제일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는 반드시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서브노트라기보다는 나만의 자료가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서브노트 또는 단권화를 상반기 때 반드시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고, 하반기 때, 그래야지만이 하반기에 그 단권화된 자료를 매일매일 복습하면서 보다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고, 그게 또 시각적으로 머리에 기억이 나요. 의사소통 장애에서 몇 페이지의 그 윗부분, 이거 단어가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한 인출의 단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내가 익숙한 자료를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나만의 자료를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서브노트 또는 단권화 자료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 특수교육법 교육과정 점자, 그 다음에 수어 또는 지문자를 언제 공부해야 되냐면 상반기 때부터 시작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빠르게 시작할수록 가장 좋고, 하반기 때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재수 이상이신 장수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기억나시잖아요. 하반기에 가면 마음도 너무 조급하고 해야 될 건 엄청 많고, 그런데 또 시간은 제한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도 저도 안 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선생님들 기억나시죠? 시험 전후로 해서 공부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시험 전후로 해서 공부 안 되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상반기에 좀 많이 끝내놓으세요. 그쵸? 그래서 상반기 때 의욕이 넘치고 체력도 좀 괜찮고 내 마음이 조금 건강할 때 선생님 차라리 여러 가지를 좀 끝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교육과정과 법 개정이 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에 공부를 하시되 그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는 초점 포인트는 제가 반드시 짚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저희 제가 알려드릴 연간 커리큘럼 소개와 학습 전략에 대한 소개였어요. 말이 조금 길었는데 선생님들이 필요하신 어떤 상담 지원이나 저와의 소통 방법은 다음 카페에 있는 김은진 특수교육학 연구소에 오셔서 상담하실 수 있고요. 정말 상담 신청 많았어요. 어쨌든 선생님들께서 제가 임용시험을 2번 경험해봤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조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같은 경우에 많은 질문해 주셔가지고 필요하신 거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카페에 오셔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시작하는 2023학년도 중등 특수 선생님들로 우뚝 서실 수 있도록 다음 내년에, 자 지금은 오늘 12월 달이니까 내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